보통 여성의 경우에 폐경이 오면서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뭘 드실까요? 그렇죠. 칼슘제를 섭취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처방약을 받아서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깻잎에는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 정도나 많은 양이 들어 있고요.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좀 낮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복용을 해도 효과가 약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그런데 비타민 K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K는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의 역할이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깻잎은 이렇게 드셔야 치매가 예방이 되고 뼈가 튼튼해집니다. 식탁 위에 명약이라는 깻잎, 우리가 고기 쌈 싸 먹을 때도 먹고 깻잎 찜으로도 먹고 그리고 깻잎 장아찌로도 먹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먹는 깻잎인데 외국에서는 아무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깻잎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채소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깻잎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저희 어머니가 7순이 넘으셨는데 평생 그렇게 깻잎을 많이 드셨지만 깻잎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깻잎의 8가지 효능과 세척, 그리고 보관법,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깻잎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서 혹시 치매 증상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걱정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깻잎의 첫 번째 효과가 치매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깻잎에는 치매 예방 효과뿐만이 아니라 항산화 작용, 항염증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로즈마린산 성분이 아주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생화학적인 화합물인데 1958년 이탈리아 과학자가 허브 식물인 로즈마리에서 처음으로 발견을 해서 로즈마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깻잎에는 1g당 76mg의 로즈마린산이 들어있어서 로즈마리보다 약 7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 로즈마린산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바로 뇌 속에서 뇌신경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해주며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 인지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치매 환자는 이 아세틸콜린이 쉽게 분해되면서 치매 증상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깻잎 속의 로즈마린산이 이렇게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풍부해서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뇌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깻잎에는 철분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빈혈 예방에도 효과가 좋고 이는 뇌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뇌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이 깻잎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깻잎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보통 여성의 경우에 폐경이 오면서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뭘 드실까요? 그렇죠. 칼슘제를 섭취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처방약을 받아서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깻잎에는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 정도나 많은 양이 들어 있고요.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좀 낮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복용을 해도 효과가 약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그런데 비타민 K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K는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의 역할이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깻잎은 다방면으로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효과죠. 자, 그리고 깻잎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항암작용입니다. 깻잎은 강력한 항암작용의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깻잎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들 때문인데요. 특히 루테올린, 퀘세틴 같은 성분들은 암세포가 증식 및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하는 자멸 기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발현되는 것을 초기부터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임상 연구에서 특히 이 파이토케미컬들이 위암이랑 유방암에서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골류감에 있어서도 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항암작용이 있는 깻잎 꼭 기억하시고 암 예방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깻잎의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깻잎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요즘에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는 성분일 텐데요. 루테인은 눈의 망막에 축적이 되는 항산화제로서 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또 깻잎에는 이 루테인 말고도 베타카로틴도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해주며 항산화 작용과 함께 눈의 피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깻잎이 눈의 노화 방지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소화기능 촉진입니다. 깻잎 100g에는 식이섬유가 약 4g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이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해주고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깻잎의 이런 효과는 음식물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서 음식물이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해주는데요.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담적병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담적, 독소가 생기면서 전반적인 소화장애, 그다음에 팽만감, 복통 등이 유발이 되고 위장관의 순환을 저해하게 되는데요. 깻잎의 식이섬유들이 이 담적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강력한 항균 기능입니다. 여러분, 깻잎에는 그 특유의 향이 있죠. 이 특유의 향을 내는 것이 페릴알데하이드, 페릴케톤 등의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이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깻잎에 많이 함유된 로즈마리산도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깻잎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와 조절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깻잎에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도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들은 백혈구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루테올린과 이 퀘세틴 성분은 염증 매개체의 분비와 몸에서 히스타민이 방출되는 것을 억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계가 과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콧물, 재채기, 그리고 피부의 가려움 등의 이런 알러지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깻잎인데요. 깻잎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깻잎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칼륨 또한 함유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잉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죠. 바로 이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약으로 혈전 영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이 깻잎을 많이 드시게 되면 약의 효과가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가볍게 드시는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고 상관이 없지만 과량 드시는 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은 또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잔류 농약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잔류 농약 수치가 깻잎, 상추, 부추 순으로 깻잎이 가장 많게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깻잎 뒷면에 보시면 어떻죠? 까칠까칠한 잔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이 잔털 때문에 농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물질, 벌레 알 이런 것들이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은 세척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세척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만 그냥 씻으면 절대 안 되고요. 깻잎의 상한 부분이나 검게 변한 꼭지 부분은 반드시 잘라주시고 물에 푹 담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초를 조금 넣고요. 한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깻잎을 한 장씩 떼어내서 흐르는 물에다가 앞뒷면을 잘 씻어주시면 됩니다. 세척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깻잎은 또한 금방 검게 변하게 돼서 보관하기가 약간 어려운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보관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낮은 온도에 약하고 보관할 때 수분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깨끗이 씻은 깻잎의 물기를 너무 탈탈 털지 마시고요. 혹시 탈탈 터셨으면 지퍼백 안에다가 물을 약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깻잎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끔 밑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고인물에 이 깻잎의 꼭지가 살짝 잠기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게 돼서 금방 시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문짝에 세워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데 냉장고의 안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안쪽보다는 바깥쪽 문에 보관하시는 것이 깻잎을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깻잎은 먹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깻잎을 생으로 먹을 때도 좋지만 찜으로 먹을 때 영양소 흡수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깻잎찜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이제 깻잎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양념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양념장에는 고춧가루 1스푼, 또 간장 1스푼, 그리고 물을 한 5스푼 정도를 넣어 주시는데요. 여기에 다시마 육수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 1스푼, 매실청 1스푼, 그리고 들기름을 2스푼 정도 넣어 주시고요. 양파 반 개 정도를 잘 다진 다음에 양념장에 넣어 주시고 잘 섞어 주세요. 들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향도 좋을 뿐 아니라 들기름에는 항염증에 효과가 좋은 감마리놀른선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토피나 피부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깻잎과 들기름을 같이 조리하면 깻잎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이 깻잎찜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건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다가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잘 묻혀주시면 됩니다. 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묻혀주시고 이렇게 겹겹이 깻잎을 잘 넣어주신 다음에 랩으로 덮어주시고 숨 구멍을 몇 개 퐁퐁 뚫어주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놓고 한 2분 정도 돌려주시면 끝입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두 번째 깻잎을 먹는 방법은 바로 깻잎 두부 계란전입니다. 아마 드셔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먼저 잘 씻은 깻잎을 채를 썰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두부를 반모 정도 면포에 걸러서 물기를 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을 2개 정도 넣어서 소금을 해주셔서 간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를 잘 섞은 다음에 반죽을 해서 이제 팬에다가 잘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같이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깻잎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깻잎에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었죠, 앞에서. 계란 노른자 속에 풍부한 콜린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켜서 인지 능력 저하나 기억력 개선을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부에는 비타민 D의 함량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두부 100g에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D의 양의 약 40배나 많은 비타민 D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깻잎에 풍부한 칼슘이 이 두부의 비타민 D와 만나서 흡수율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깻잎을 계란, 두부와 함께 복용하시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깻잎 두부 계란전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땅콩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땅콩과 건어물 같은 거 안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맛있는 땅콩이 건강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많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콩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음식이죠. 하지만 땅콩의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땅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오늘은 땅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렸을 때 키가 작은 친구를 땅콩 같다고 많이 놀렸죠. 이 작은 땅콩 한 알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 같은 거는 물론이고 비타민 E, B, 칼륨, 마그네슘, 철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렇게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고소한 땅콩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제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땅콩의 놀라운 효능 심혈관 질환 개선이에요. 이 미국의 심장학회에서는 땅콩을 추천 음식으로 소개한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땅콩의 크기는 굉장히 작고 땅콩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굉장히 많아요. 땅콩 안에는 불포화 지방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땅콩에 함유된 이 모노불포화 지방산과 다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땅콩에 함유된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서 또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매우 이로운 작용도 같이 하죠. 또 이러한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 순환도 돕고 심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이 땅콩에는 마그네슘이나 칼륨, 식이섬유와 같은 이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압 조절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 혈관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이러한 땅콩은 우리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중년층과 노년층한테 매우 유익한 음식이라는 거. 그리고 땅콩이 함유된 비타민 E나 폴리페놀, 특히 그 레스베라트롤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뇌 건강에 도움을 줘요.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신경세포도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같이 해주거든요. 이러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같은 지방산을 포함하고도 있고 뇌 기능도 개선하고 치매와 같은 뇌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 뇌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뇌의 신경 전도 속도를 또 높여줘요. 그래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놀라기는 이른데 이러한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또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줘요. 땅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조금만 먹어도 우리 몸의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우리가 과식도 예방할 수가 있고 체중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냥 땅콩도 좋지만 땅콩을 갈아 만든 땅콩 버터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에너지도 공급하는 데 일조를 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도 도와줘요. 하지만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 근데 영양이 풍부한 땅콩은 칼로리가 많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0알이나 20알 정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입니다. 땅콩이 당뇨에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시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도 굉장히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땅콩에 포함된 이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땅콩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더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콩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땅콩은 당뇨병 예방이나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평가가 되고 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땅콩의 효능 다섯 번째,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땅콩에 들어있는 이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를 유해한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줘요. 이 성분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피부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염증도 줄여줘요. 또 우리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땅콩은 굉장히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좋은 식품이기도 하죠. 땅콩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렌산은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서 이 밸런스를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고 염증도 줄여주고 트러블도 완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아연도 포함되어 있어요. 피부 상처 치유도 돕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쪽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또 놀라운 효능이 있는 성분들도 들어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6번째, 소화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땅콩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시스템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키죠. 변비도 예방해 줄 수 있고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또한 땅콩에 포함된 불용성 섬유는 특히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변을 또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땅콩의 놀라운 효능 7번째,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에 굉장히 좋은 공급원이에요. 땅콩을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어요. 또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유용한 대체 식품이 될 수 있는데, 100g 정도의 땅콩은 약 25g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 공급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닭가슴살 단백질의 함량이 100g당 30에서 35g인 거를 생각해보면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에 비해 살짝 낮지만 대신 건강한 불포화 지방과 다른 다양한 영양소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충분히 좋은 식품이에요.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땅콩,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땅콩의 효능을 100% 섭취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보통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구워서, 볶아서, 삶아서? 모두 좋아하는 방법이 다르실 텐데 생땅콩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땅콩을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생땅콩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볶거나 구운 땅콩은 이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땅콩을 삶아서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땅콩을 삶았을 때는 더욱 건강에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은 땅콩은 볶은 땅콩에 비해서 항산화 성분이 더 많아요. 볶을 때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도 있고, 또 땅콩의 껍질에는 이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 같은 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콩을 볶은 뒤 버리는 껍질은 이런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적게 섭취할 수밖에 없겠죠. 또 두 번째는 삶은 땅콩은 과일산이 더 적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로 인해 소화가 용이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삶은 땅콩은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물질도 덜 생성이 돼요.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볶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삶는 과정에서는 이 유해 물질이 생성되지 않아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는 땅콩을 삶아 드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땅콩을 섭취하기 번거롭거나 조금 더 쉽게 섭취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땅콩 버터를 드시면 돼요. 땅콩 버터를 땅콩에 버터를 넣어가지고서 비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땅콩을 계속해서 갈게 되면 크림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돼요. 근데 이게 마치 버터처럼 부드러워서 땅콩 버터라고 부르는 거죠. 땅콩 버터는 땅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섭취할 때 매우 편리한데, 가공된 땅콩 버터에는 설탕이나 염분이 추가될 수가 있어요.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땅콩 버터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땅콩 버터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뭐 통밀빵 같은 데 발라 먹으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가 있겠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러한 땅콩, 이렇게 좋은 땅콩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예요. 땅콩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땅콩을 드시면 안 되는데,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이면 절대 피하셔야 되고, 가벼우면 이런 알러지 증상은 목이나 뭐 혀의 가려움, 발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알러지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호흡곤란, 혈압 저하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매우 심각한 반응도 일으킬 수 있어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땅콩 섭취를 꼭 중단하시고, 땅콩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조리가 된 것인지는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땅콩을 섭취할 때 유의사항 두 번째는 과다 섭취예요. 땅콩이 작아서 조금만 먹어도 손쉽게 우리는 과다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또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인데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0알에서 한 20알 정도인데, 이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땅콩 섭취할 때는 염분과 설탕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피하는 거예요.
땅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나 땅콩 과자까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땅콩의 겉면에 염분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제품이 시중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 상승이나 또 당뇨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땅콩 버터를 섭취할 때도 뒤에 성분표를 한번 보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맛으로 먹는 거면 상관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땅콩 버터를 섭취하시는 것이라면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인지 살펴보시고 구매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땅콩 섭취 시 유의할 점 네 번째는 보관이 잘 된 땅콩을 섭취해야 되는 건데, 땅콩이 건조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실온에 대충 던져놓고 보관하진 않으셨죠? 땅콩은 고지방 식품으로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패되기가 쉬워요. 산패된 지방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생성할 수가 있고 조직 손상도 일으킬 수 있고 세포 손상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러한 땅콩은 보관 상태가 부적절해지면 또 곰팡이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요. 이 독소는 강력한 또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 우리 간에 또 손상을 주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고, 땅콩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며, 곰팡이가 발생한 땅콩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양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죠. 중국 사람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를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저는 혈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우리 세포나 혈관의 노화도 진행이 되는데,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약 10만 킬로미터, 무려 우리 지구 지름이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그럼 닿지 않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노화도 방지해주고, 이 혈액이 뭉치는 현상도 억제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고, 혈관 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이런 질환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있는데요. 양파에는 또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가 되고 있는데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는 거예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도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염증도 같이 잡아주고 암도 예방하고 비염에도 도움을 주는 효능도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져요. 양파의 속살보다는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를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들 권장을 하셔.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서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이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해서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 물에 약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퀘르세틴이 잘 우려난다고 해요.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아요. 양파의 두 번째 효능은 또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우리 장염이나 감기 또 바이러스성 대상포진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건데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 바이러스를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기 독감과 같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효능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양파에는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또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도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준다는 것이에요.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잖아요.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고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한데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을 보시면 빠지지 않고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도 유지를 시켜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양파를 드실 때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정도로 감소됐고 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39% 정도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대요.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게 되는데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하기도 하죠.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할 때도 크롬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또 항알레르기 효과예요.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양파가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등이 있고 또 피부에 가려움증, 발진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양파를 드시면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또 억제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돼서 보약이 되는 잘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식초예요.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고기랑 함께 드실 때 참 좋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가 되겠죠. 피클의 맛이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또한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도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해서 혈관 건강도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이에요.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지아잔틴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성분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죠. 이 자유라디칼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해서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심하면 또 실명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이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이에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도 콜린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나 학습 능력의 감소, 더 나아가서 이제 치매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서 혈관 세포를 손상도 막아주는 효과랑, 계란의 콜린이 효능이 만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중성지방도 낮추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해줘요. 또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서는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돼서 암 예방이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이에요.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타민 A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서 눈의 피로도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운동도 촉진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줘 장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돼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다섯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뇌신경을 보호하고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이 DHA로 전환이 돼서 기억력을 또 강화시켜줘요.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 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이라는 성분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은 또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서 조금만 드시길 바래요. 체질적으로 양파와 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간이 약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배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많이 내려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양파즙을 내게 되면 이 농축이 돼서 당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즙 상태로 드시게 되면 흡수도 굉장히 빨라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도 높은데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를 마시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줘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쌓이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혈당 관리는 중년 이후의 건강을 위해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나이가 들면서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혈당 조절이 중요한 이유 바로 당뇨병 예방과 관리 때문인데, 중년이 지나면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젊었을 때는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은 당 수치가 올라갈까봐 걱정돼서 식사하는 걸 조심하게 되지는 않으세요? 사과식초가 이러한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이 사과초모식초의 효능에 대해 주목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취침 전 30일 동안 꾸준하게 사과초모를 섭취했을 때 약 10%에서 20% 혈당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고, 또 식사 전에 사과초모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연구 결과 8주 동안 매일 30ml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약 23% 정도 감소를 했고, 당화혈 색소는 1.4% 정도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사과식초에는 이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아세트산이 혈당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을 된다고 해요. 식사를 할 때 사과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언제부턴가 TV나 유튜브에 식초가 몸에 좋다고 나오는 거 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건강에 사과식초가 좋다고 에사비가 좋다고 하는데 이 에사비라고 많이 나오죠. 에사비는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줄인 말인데, 에사비는 사실 이 쉽게 말해 일반 사과식초보다는 몸에 조금 더 건강한 사과식초예요. 한국말로는 사과초모식초라고도 하는데, 사과초모식초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식초인지 일반 사과식초와는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과초모식초가 유행인지, 또 몸에 어떤 유익한 작용을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과초모식초는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인데, 보통 사과를 으깨서 효모와 함께 발효시키면 알코올이 생성돼요. 여기에 초산균을 더해주면 알코올이 초산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아는 애플 사이더 비니거, 즉 사과초모식초가 만들어지죠.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익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과식초는 사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건강을 위해서 활용했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특히 소화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죠. 현대에 들어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 사과식초가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애용하는 건강식품이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일반 사과식초와 애플 사이더 비니거는 무엇이 다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사과식초와 사과초모식초의 차이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제조 과정이 달라요. 사과 초모식초는 사과를 발효시켜서 만든 천연 발효식초인데, 보통 마트에서 파는 사과식초와는 다르게 사과를 발효시킨 뒤 사과주가 되는 1차 발효를 거친 뒤에 식초가 되는 2차 발효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쳐서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풍부해지게 만드는 거죠. 일반 사과식초는 정제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초산균과 효소 같은 사과식초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유익한 성분들이 제거가 되고 깨끗하게 걸러져 나오게 되는데, 사과초모식초는 자연 발효 형식으로 제조되고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효소와 특히 마더라고 불리는 유익균 덩어리를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은 영양 성분에 있는데, 사과초모식초는 인위적으로 거르지 않아서 그 안에는 유기산이나 폴리페놀, 미네랄 등이 굉장히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이 마더라고도 불리는 초산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세 번째 다른 점은 맛과 향에 있어요. 일반 사과식초는 상대적으로 깔끔하고 강한 신맛을 갖고 있는데, 애플 사이더 비니거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조금
조금 더 깊은 풍미와 신맛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색깔도 정제된 사과식초는 이 맑고 깨끗한 반면 사과초모식초는 색깔이 약하고 밑에 심전물이 있을 수가 있죠. 마트에서 사과초모식초를 구입하고 싶은데 일반 사과식초와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사과초모식초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식초 코너에 보시면 다양한 식초들이 가득한데 사과초모식초라고 써있거나 영어로 애플사이더 비니거라고 써있거나 영어로 초모를 뜻하는 마더라고 써있은 식초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익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과초모식초가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줄까요? 이 사과초모식초의 효능 알려드릴게요. 사과초모식초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혈당 관리는 중년 이후의 건강을 위해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나이가 들면서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혈당 조절이 중요한 이유 바로 당뇨병 예방과 관리 때문인데 중년이 지나면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젊었을 때는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은 당 수치가 올라갈까봐 걱정돼서 식사하는 걸 조심하게 되지는 않으세요? 사과식초가 이러한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이 사과초모식초의 효능에 대해 주목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취침 전 30일 동안 꾸준하게 사과초모를 섭취했을 때 약 10%에서 20% 혈당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고 또 식사 전에 사과초모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연구 결과 8주 동안 매일 30ml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약 23% 정도 감소를 했고 당화혈 색소는 1.4% 정도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사과식초에는 이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아세트산이 혈당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을 된다고 해요. 식사를 할 때 사과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음식물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는 과정도 조절해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식후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과초모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 인슐린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 아시죠? 이렇게 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당뇨병 예방뿐만 아니라 혈당이 높아 고민이신 분들,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로 알아볼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인데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은 중년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건강 문제인데 사과초모식초는 이러한 심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사과초모식초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는데 사과초모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혈압이 높으면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혈관도 손상될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죠. 또한 사과초모식초의 초산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특히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로 이어질 위험도 높고 사과초모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도움이 되죠. 사과초모식초는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좋다니 심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과초모식초를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효능은 바로 소화 개선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중년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소화가 잘 안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사과초모식초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사과초모식초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균 증식도 억제해주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이 건강해지고 소화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위산 분비를 또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오래 머물러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과초모식초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더부룩함을 느끼신다면 음료로 대신에 사과초모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사과초모식초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사과초모식초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해외에서는 이미 사과초모식초가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데이비드 베컴의 아내인 빅토리아 베컴이 아침마다 이 사과초모식초를 꾸준히 마셔왔다고
나왔다는 게 유명하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사과 초모 식초가 체중 관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알려드릴 건 사과 식초의 식욕 억제 효과 때문인데 기능성 식품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식사하기 전에 식초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고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 이 아세트산이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식사를 한 후에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과 초모 식초를 식사 전에 마시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죠. 또한 이 아세트산은 체내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데 지방을 에너지로 변화하는 과정이 원활해지면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유용하죠. 특히 식사 전에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줘주니 과식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가 쉬워지겠죠. 사과 초모 식초의 효능은 이것뿐이 아닌데요. 5번째 효능은 바로 피로 개선 효과예요.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푹 쉬기도 어렵고 또 충분히 쉰 것 같지만 몸은 여전히 찌뿌둥하고 피로가 쌓여서 힘든 날도 많죠. 이럴 때 사과 초모 식초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효능이에요.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몸에 쌓인 젖산 때문인데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아미노산이 이 젖산을 분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또 미네랄, 비타민, 효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체내 에너지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 촉진이 활발하게 되면 피로감을 덜어주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사과 초모 식초를 섭취할 때 대부분 물을 같이 마시게 되는데 수분 섭취는 체내의 독소 제거와 해독 작용을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우리 몸에 독소를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기운을 차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 몸이 더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빠지기 마련인데 꾸준히 사과 초모 식초를 섭취하면 피로 회복도 빨라지고 활력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제부터라도 꼭 챙겨 드셔야겠죠. 사과 초모 식초가 건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진 제품이라도 섭취 방법에 따라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사과 초모 식초 드실 때 꼭 지켜야 되는 주의사항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과 초모 식초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은 바로 치아 부식이에요. 식초는 산성이 강한 제품인데 이 강한 산성분이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몸에 너무 좋다고 자주 섭취하거나 농도가 진한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그대로 마시면 치아의 거표면층인 범랑질인 에나멜을 부식시킬 위험이 있어요. 건강하게 섭취하고 또 치아를 보호하려면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아요. 사과 식초의 권장량은 약 20ml에서 50ml 사이인데 이게 약 티스푼으로 2~3스푼 정도 돼요. 물 한 컵에 티스푼으로 2~3스푼 넣어서 잘 섞어 드시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농도가 진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 처음 드시는 분들이라면 양을 줄여서 티스푼으로 1스푼만 물에 섞어 드신 뒤 몸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섭취 후에는 바로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해 마시거나 30분 정도는 이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좋다는 것 알려드릴게요. 사과 초모 식초를 먹을 때 유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위산 분비예요. 사과 식초는 위장이 약하거나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는 사람들한테는 속쓰림이나 위장 불편감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특히 위염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죠. 사과 식초의 산성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식초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반대인 상황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게 되죠. 이런 분들한테는 식전 섭취가 아닌 식후에 섭취하거나 식초를 물에 탈 때 많은 양의 물로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 그리고 소량씩 먼저 마셔보시고 본인한테 맞는지 확인한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과 식초는 그 자체로도 효능이 매우 뛰어나지만 물이 아닌 다른 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맛도 챙기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사과 식초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음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레몬수예요. 레몬수는 잘 어울리는 조합 중 하나인데 레몬수에 있는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사과 식초를 추가하면 식초의 유기산과 레몬의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를 내서 우리 몸에 독소 배출을 돕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신선한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자른 레몬에 즙을 짜준 뒤 사과 초모 식초 1스푼에서 2스푼과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을 섞어주면 끝인데 조금 더 달달하게 맛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살짝 추가하면 더욱
상큼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겠죠. 상큼하면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사과 식초 레몬수를 아침에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니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사과 초모 식포와 궁합이 좋은 음료는 바로 꿀차예요. 꿀이 몸에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꿀은 향균 작용과 에너지 보충에 좋은 천연재료인데 사과 식초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는 거 아시나요? 꿀과 사과 식초는 각각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이 꿀과 사과 식초 모두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체내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향균 작용도 갖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2배 효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피부 좋은 분들한테 꿀광 피부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꿀은 피부 진정과 보습 효과가 있어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사과 식초 또한 노폐물 배출 기능으로 인해서 여드름 예방과 피부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함께 섭취하면 피부에 더욱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죠.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초모 식초 두세 티스푼 정도 넣고 꿀도 식초와 같은 양을 넣어 드시는 건데 단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에 맞게 꿀을 더 넣으시면 되죠. 사과 식초와 꿀을 함께 섞어 마시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면서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피부도 좋아진다니 꼭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